오늘은 한국의 쪽집게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여론조사 일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참뭐 하지만 밤을 새워서 할 만한 주제인데 참 시간이 짧습니다. 여론조사만큼 오남용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집단들은 이런 우리가 이렇다 저기 이렇다고 이런 얘기 있죠. 사회과학 분야에 두 개의 사기가 있는데 하나는 통계고 하나는 여론조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통계청장을 또 이 정권에 좀 뭐 불리한다는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질하지 않았냐 가지고 또 여야가 논쟁을 벌였고. 이제 뭐 자잘한 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여론조사가 뭔지 방법론이 뭔지 한 2, 3분 내에 한번 좀 요약 좀 해주죠. 우리 일반인들이. 일단 이제 여론조사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4천만 유권자의 이 생각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4천만 명한테 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네. 4천만 명한테 다 물어보기 그러니까 1,000명을 뽑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쉽게 작은 단위 학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학교가 예를 들자면 4천만 명이 있는데 이 학교 애들 성적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을 본 이유라고 하고요. 근데 4천만 명한테 다 물어보니까 1,000명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1,000명을 어떻게 뽑아야 4천만 명하고 같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게 거고요. 이제 랜덤 샘플이라는 거 표본 집단. 그게 이제 랜덤 과학의 샘플이 그래서 마술의 핵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4천만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일찍 오는 애들만 가지고 뽑았다. 그럼 애들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간대별로 조사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랜덤 샘플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4천만 개의 모래를 막 흩어요. 그리고 막 뽑아요. 그래서 1,000개를 뽑아요.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뽑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찍 오는 애, 뭐 키 큰 애, 뭐 이렇게 안 뽑고 막 섞어서 뽑는다. 이래서 이제 랜덤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뽑을 때 요 1,000명의 성적이 4천만 명의 성적에 가장 근접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응답률 문제가 나와요. 랜덤 샘플 했다는 건 뭡니까? 4천만 명을 내가 막 뽑아서 1,000명을 딱 뽑았습니다. 너 몇 점 맞았냐? 하면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응답률 문제인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답합니다. 저 90점 맞았는데, 80점 맞았는데. 근데 이 1,000명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500명이 대답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대답해. 애들 물어보니까 평균이 90이래. 그래요? 그럼 90 가지고 우리가 이 4천만 명의 평균이 90이다 하면 틀리죠. 그래서 랜덤 샘플링이 중요하고요. 랜덤 샘플링이 그래도 이걸 대변한다고 보려면 응답률이 이론적으로는 10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공부 못한 애들은 대답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학계에서는 제가 공부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33%. 그러니까 1,000명한테 물어보면 300명은 300명은 대답해야죠. 조사나. 그러니까 1,000명 대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한 3,000명 정도 물어봐서 대답을 받으면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사 응답률이 10%라는 얘기는 1,000명한테 물어봤더니 100명밖에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ARS 조사 같은 경우는 2% 나온다는 건 1,000명한테 물어보니까 2명 대답했다. 할 때는 그렇죠.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들이 막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구 잘못이다를 떠나서 원래 여론조사가 요거를 잘 대변하려면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고 응답률이 100%가 이상적이지만 100%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한 30%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원래 여론조사라는 건 통계에 기반한 되게 과학적인 방법인데 이게 현실하고 얼마나 같냐 틀리냐에서는 많은 원칙들이 부서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아지면은 그 전화로 한다면 전화, 이제 인터뷰 감이도 하는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000명을 돌렸는데 300명이 다 응답을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또 한 바퀴 더 돌려야 되고. 그럼 이제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투하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좋은 작품을 만들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뭐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는 분들은 뭐 200만 원도 해준다 뭐 이렇게 한다는데 최소한 1,000샘플을 모아서 간단한 뭐 누구 지지조사 뭐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김 박사님이 제대로 나한테
예를 들어 서초구에 사는 주민들의 정치 성향을 다음 총선에도 대비한다고 제가 서초 출마하기 위해서 김 박사님한테 의뢰를 한다면 김 박사님 어느 정도 요구하시겠습니까? 일단 제대로 된 조사를 제가 제대로 과학에 근거한 제대로 된 조사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특히 대통령 선거 조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랜덤하게 전체 유권자 전화번호를 놓고 3,000명을 딱 뽑습니다. 그때는 전화번호가 이만한 게 있었죠. 예, 아니면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집에서 살았고. 예. 그러니까 3,000명을 뽑아서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 집의 아버지가 되게 보수적이야. 아버지들이 다 대답을 해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딸이 딸을 있으면 했다면 딸도 딸을 해야 대답해요.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설문지 자체가 어떻게 가냐면 집집마다 다른데 그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남자를 바꿔주세요. 가장 나이 많은 여자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대답하면 그 중에 힘이 최고 센 사람이 아니면 발언권이 그건 이제 가부장적인 집안일 경우에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분이 집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 됩니다. 대신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 대답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랜덤 샘플링 원칙이 어긋나는. 그러면 그 오늘은 없고 내일 5시쯤 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까 30%를 맞춘다 그랬는데 이걸 콜백이랍니다. 전화를 다시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잡아냅니다. 그게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런 경우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한다 그러면 1000샘플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일단 시간이 3일이 더 걸리고요.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계속 전화하는데 처음에 하신 분들 예를 들면 800명은 채우기 쉬워도 나머지 200명 채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또 주거 환경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뭐 50% 이상을 차지하고. 예. 그러니까 뭐 전화 걸었을 때 뭐 어느 집에 걸었을 때 예. 누구를 바꿔달라 딸 20살 3살 난 뭐 딸을 바꿔달라 그랬을 때 안 바꿔 없을 확률이 더 크고. 예. 그러니까 김 박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조사를 하신다면 한 3천만 원은 들어야지 과학적인 통계 기반으로 할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200만 원부터 뭐 1,000만 원까지 받아서 하니까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조사를 원래 원칙대로 100% 과학적으로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조사가 그래도 예를 들면 내가 랜덤하게 막 이렇게 해서 조사한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호남 거주자가 지금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인데 나온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2분의 1돼. 남 이거 보고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대통령 지지도 조사 같은 경우는 최고 중요한 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지난 선거 때 어느 당을 찍었느냐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게 너무 틀리냐 아니냐를 체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선이 학자마다 다른데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조사들이 랜덤 샘플링을 못한다, 응답률이 낮다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다 있는데 20대 뭐를 잡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은 뭐 조사 시작하자마자 2시간 만에 끝났는데 네. 20대를 적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틀, 3일 계속 돌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안 잡히면 어떡해? 결국 안 잡혀. 20대 100명을 잡아야 되는데 100%안 잡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대가 100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중치라는 걸 둡니다. 그러니까 20대가 100명이 잡혀야 되는데 20대가 50명 잡혔다. 그럼 이 사람들이 100명이 잡힌 것처럼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 얘기 아닙니까? 20대를 100명을 잡았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 기본적인 객관적인 조건이고 20대 중에 다 우파만 잡혔다든가 다 좌파만 잡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지율이나 정치조사에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치 성향이 배분 전체적인 균형점을 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그래도 근접한 기준점이다. 그 대통령 찍었다는 문재인 찍었다는 41%, 홍준표 찍었다는 사람 24%, 뭐 안철수 찍었다 요렇게 나오면 이게 대충 그래도 이 기준하고 맞게 조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건. 근데 만약에 홍준표 찍었다는 사람만 60%가 나온 조사다. 그럼 당연히 한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가 너무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렇죠.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많이 보는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리얼미터 아니면 갤럽 예. 두 개가 하는 건데 또 어떤 뭐 또 좀 보수적인 성향을 띤 매체들에서 뭐 잘 들어보지 못한 네. 여론조사에 조사하면 문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조사들이 나오고 한다는 건 그 기관들 하나하나가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랜덤 샘플 작성에서의 과학적 체크 포인트들을 그냥 이렇게 우회 돌파해서 씩씩씩 넘어가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하고 관련해서 지금 하나 오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하고 선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대통령 이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2010년 이제 그 저희가 청와대 있을 때 한 조사인데 그 당시 한국당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국당 계열의 이제 이 당은 지지율이 한 40% 나왔고요. 민주당은 한 25%가 나왔어요. 나머지가 나는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네. 그 말씀하신 거 딱 보니까 오늘 그 리얼미터 조사한 거 보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39.8, 40이고 네.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22.6%니까 그때 2010년 정당 지지율 조사하고 네. 큰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근데도 지금 자유한국당 분들은 왜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냐, 우리 지지율 어디 갔냐 그러는데 그건 정확한 분석은 아니군요. 야당이 그렇죠. 지지율이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조사하면 이렇게 낮게 나오는 모양이죠. 그 한국당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건 사실 되게 뻔뻔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야당이 됐습니까? 9년 집권을 했고 직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네. 니들 못한다고 해서 야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당 지지율 자체도 사실을 반영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뭐냐면 아니 주위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 그럼 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있으면 이 사람들 7, 8명이 정당을 지지합니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그렇죠. 정당 선호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틀린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다 정당 싫어합니다. 2010년 네. 집권 여당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 40% 나오고 네. 야당이 제1야당이 25% 나오고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선거 득표율은 선거 어땠습니까? 결과 완전히 뒤집혔었죠. 그때 이제 네. 그래서 시장 후보로 오세훈 시장 뭐 이래 나왔을 때 오세훈 시장이 뭐 상대 민주당 후보를 20% 이긴다, 더블 스코어로 이긴다 그랬는데 선거 결과는 완전히 뒤집혀서 거의 0.2% 차이 나거나 아니면 뭐 인천 한 같은 명 데선 수치하고 했던 그렇죠. 건가요? 인천 네. 같은 데선 그러니까 이 정당 지지도 조사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보시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으면요. 500명, 600명이 다 정당들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혐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을 선거에서 찍는 사람들도 당신 민주당 지지하냐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난 민주당 싫다. 난 민주당이 싫은데 왜 찍냐? 한국당이 더 싫어서 찍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아니 제가 여론조사를 안 해서 누구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 중에 7, 80명이 저는 뭐 40명은 나 민주당 좋고요. 저는 한국당 좋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싫어요. 7, 80%는 싫다 그래요. 정당 네.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당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 지지도 조사라는 건 제가 볼 때 별 의미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지지자가 40%다 얘기는 나 한국당은 정말 싫어. 나 민주당 찍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한 40% 있다. 근데 아까 여당 야당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이 된 이유가 여당 할 때 아주 잘못해서 망해서 야당이 된 겁니다. 이 당을 좋아하는 당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25% 나오면 22.6% 많이 나오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래야 이분들이 되겠군요. 네. 선거할 때는 지금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싫은 사람들이 또 한국당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25%밖에 안 되지만 선거 때는 야당표가 더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박사님은 이제 미국 정치를 공부하셨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한국 정치를 계속 현장에서 하셨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뭐 미국 말로 하면 파티 아이덴티케이션 뭐 정당 나는 뭐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3인당이다. 뭐 그 당증을 가지고 월급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참 독특해요, 그죠? 그게 그 김 박사님이 지난번에 쓰신 책을 읽어봤더니 이게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500만, 600만 평이 뭐 이 당 후보에서 저 당 후보로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트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한국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네. 근데 그럼 내가 민주당, 한국당 물어보고 그 중에 어디가 좋으세요? 하면 이제 민주당. 이 사람들의 핵심은 한국당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뭐 민주당도 싫은데 뭐 민주당 그렇게 싫진 않아. 근데 한국당은 정말 싫어. 정말 이 사람들이 싫어. 민주당 지지자고요. 한국당 지지자는 한국당 누가 좋아합니까? 다 뭐라 그래요. 근데 다 문재인 대통령 싫고 민주당 애들 정말 싫어. 이러면 이게 이제 한국당 지지자가 되는 정확한 조사가 되려면 어느 당을 싫어하십니까라고 조사하면 또 그렇죠. 정확하겠네요. 예, 근데 스윙보터는 뭐냐? 두 당 다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당 다 싫어해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해서 탄핵 때문에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한국당. 민주당 찍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거죠. 이 양반들이 있다가 원래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하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한국당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최고 좋은 건 이런 거죠. 결혼할 때 내가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가 다 좋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두 여자가 다 싫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가티비티다가 두 당을 다 싫어하는 게 기본 전제인데 어디를 더 싫어하느냐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당을 더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얘기가 아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50%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정동영 후보 26% 얻었습니다. 그렇죠. 얘기는 25%가 이게 뭐 그러니까 최저선이고 아니요. 예, 민주당을 찍었던 두 명 중에 한 명도 정동영을 안 찍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50% 얻었습니다. 51.6%였죠. 예. 홍준표 후보 22%인가 24%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홍준표를 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뭐 정치 혐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하냐? 전 유권자 책임이라고는 안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후지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후지게 돌아?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한 명언은 그러니까 이건 뭐 꼭 정치뿐만이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약속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지만 야 그래도 100% 대한민국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엉뚱한 짓 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최순실하고나 하고 뭐 일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까 얘기하죠. 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반의 반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낙하산 인사 꽂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나쁜 짓 다 똑같이 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한 거에 반의 반도 못 하고 나쁜 짓이라는 거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그걸 또 이제 야당이 되면 또 잠깐 잊어버려요. 저 사람들이 여당일 때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잊어버리고 지금 여당이 잘못하는 걸 그러니까 한국 정치 스윙부터 문제나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하는데 집권 여당이 그런 거 한 적 있습니까? 못 합니다. 왜 못하는 거죠?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료라는 게 이 국회 이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고치러 왔으면 선수가 와야 됩니다. 자동차 쫙 보고 여기 문제 이렇게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동차 고치는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진보든 뭐 운동권 정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한 운동권 정부면 1980년 30-40년 전에 그 학생 수준에서 낮게 이해한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 뭐 최저임금 30년 지난 해법을 들고 와서 그렇죠. 근데 그 뿌리는 어디냐? 뭐 저는 이게 이념 논쟁을 할 생각.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1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현실 진단입니다. 그거에서 별로 발전을 안 했어요. 그 뭐 한국 우파도 한국 우파도 사실 그렇게 크게 훌륭하진 않죠.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이 일을 잘했다는 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1970년입니다. 그렇죠. 40년 전에. 50년, 4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진단이라는 건 정확하게 돼야 우리가 어디에 있고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떻고 우리 경제 구조는 뭐가 문제고 이게 진단이 돼야 해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제가 여론조사지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뭐고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여론조사로 찾아낼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의 지성적인 역량과 집단지성들이 당파를 넘어서 모일 때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데서는 뭐 와이즈맨스 커미티 그러면 뭐 지혜로운 현자들의 모임이라든지 뭐 경제부총리 모인 사람 아니면 또 무슨 정부 외에 또 새로운 커미티들을 전문가의 커미티를 만들어서 토론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의 미국은 온 사회 영역이 다 당파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토목공학 하는 사람들도 뭐 4대강 네. 반대하면 쫙 나눠지고 뭐 환경 문제도 태양광에 대해서도 모여서 얘기를 하면 전문가들끼리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여기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거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네. 보세요. 그 우리 실장님이 그 정답을 몰라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옆에 정답하는 애 컨닝하면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저는 앞서간 나라들 걸.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는 정치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전체가 뭐 연구나 정책 개발 능력, 집행 능력, 사료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 보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제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왜 다른 나라 안 하는 걸 그렇게 과감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서 그렇게 해서 고쳤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야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르지? 이걸 좀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해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저 의사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처럼 그 민방요법 민속요법 무슨 요법에 따라서 암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세계 하여튼 여론조사다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니 내가 실력이 안 되면 옆에 가 컨닝하면 된다. 그리고 밖에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을 서로 믿을 수 없다 그러면 OECD나 IMF 우리가 거기 회원국입니다. 그 나라들 그 기구들이 절대로 편파적으로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이 회원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일본 관광을 갈 거래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유력한 언론들이 뭐 그 관광이 진흥된 데는 뭐 아베 총리가 뭐 관광진흥회의를 1년에 30번씩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우리 대통령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고 절대 안 하거든요. 오늘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거 길면 또 애청자분들이 너무 길다 그러시고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좋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